노란봉투법 그래서 조문이 뭐야? 어떤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야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극렬해? 변호사가 설명드리니까 딴 데 찾아보지 마시고 제 얘기면 끝납니다. 집중해보시죠. 야, 네가 배트맨이냐? 목소리를 좀 바꿔볼까요? 그렇게 되면 문종탑법도 만들고 한효주법도 만들고 저는 뭐 그런 낭만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탑TV의 문종탑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노란 넥타이를 했는데요. 저 얼굴이 조금 노리끼리 하다고 그래가지고 노란색은 안 어울린다고 그래서 이런 넥타이 좀 잘 안 했죠. 법정 갈 때 원고할 때 빨간색, 피고할 때 파란색 넥타이 맨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왜 노란 봉투가 아니라 노란 넥타이를 하고 왔을까요? 노란 봉투법 얘기를 하려고 온 것이죠. 다른 채널에서는 이런 걸 시의성 있게 바로 못하겠죠. 왜냐하면 노란 봉투법은 어제 2023년 11월 9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바로 어제 저녁인가요? 통과된 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찍어서 우리 윤 편집자가 바로바로 작업해서 올리니까 이게 화제일이나 기타 이런 건 약간 B급 감성이지만 내용은 언제나 따끈따끈하게 시사 이슈로 바로 알려드리는 거 홍보 잠깐 했고요. 자,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는데 왜 노란봉투인지,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그래서 조문이 뭐야? 어떤 내용이니까 이렇게 여야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극렬해? 이런 거 조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설명드리니까 딴 데 찾아보지 마시고 제 얘기면 끝납니다. 집중해보시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ru.go.kr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 법들이 다 여기 있는데요. 변호사들도 법전 다 외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뇌는 USB가 아니잖아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변호사들도 여기 쳐서 ru.go.kr 가서 법명을 치고 법조문을 찾습니다. 노란봉투법 하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은 없고 기존의 노동조합법에서 이따가 개정 조문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법 2조, 3조 그거를 개정하고 추가해 넣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뭐가 있을까요? 민식이법도 있죠. 민식이법도 무슨 민식이법 치면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문종탑법도 만들고 한효주법도 만들고. 한효주법을 얘기한 이유는 요즘 무빙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 무빙 보셨습니까? 막갈리에서 추천드립니다. 민식이법도 도로교통법 보고 정범죄 가중처벌법, 저희는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그 일부 조문을 개정한 것이죠. 자,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서 약자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조 활동을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파업일 텐데요. 요즘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하죠. 항상 적자니까 구조조정한다고 하니까 파업을 합니다.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파업을 하면 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니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차관계 늘어나서 지하철 타시는 분들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조가 파업을 하면 사용자 측에서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겠죠. 보통 쟁의행위라고 하는데요. 기업은 노조가 한 잘못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보십니까?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대해서 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 하면서 손해배상만 하진 않죠. 노조원들 재산에 가압류하겠죠. 압류는 판결문 나온 다음에 집행하는 걸 말했고, 가압류는 판결문 나오기 전에 이 재산 처분하면 안 되니까 가압류, 가짜 압류죠. 이 걸어놓는 압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기존의 기업,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고 이런 걸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의 노니까 노란봉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네요. 두 문자라고 해서 막 따서 암기하던 게 지금 기억납니다. 자, 그래서 왜 노란봉투라고 하냐? 너는 왜 노란 넥타이 맸냐? 이래서 노란봉투법을 맸다고 했죠. 노란봉투법은 노란봉투에 예전에 있을 때 갱제같이 된 거, 이미지 보이십니까? 예전 월급을 이런 거에 받았다는데 예전엔 그래서 아버지가 노란봉투에다 월급 담아서 노랑 통닭? 그때 노란 통닭은 없었죠. 특정 브랜드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옛날 통닭 같은 거 들고 오시고 이랬답니다. 저는 뭐 그런 낭만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2009년에 쌍용차 지금 망했죠. 결국은 뭐 파업하고 이러다 망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맨날 파업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자랑 노조랑 이제 계속 파업하고 싸우고 이러다 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망했는데 그때 총파업을 하면서 금속노조가 들었었는데 금속노조 등의 이제 쌍용 자동차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손해보고 망했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거였는데요.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4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47억 원인데 47,000원 보내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10만 분의 1 정도 되나?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래 나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무려 4억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안타깝게 47억 원은 안 됐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첫 시작이 이제 노란봉투에 47,000원 담아서 낸 거니까 노란봉투법 입법운동을 한 것이죠. 2009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21대 계속 발의라고 그러죠. 한자가 중요하죠. 일으킬 발자니까 발의해서 법안을 냈는데 돼야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족수 미달로 다 날아가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에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하이트 진로 여러분 드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 들어 소주는 안 먹습니다. 소주는 이제 물에다가 에탄올 같은 거 탄 희석주죠. 완동소주 이런 건 마시죠. 그건 직류주니까요. 저는 이제 위스키, 직류주를 먹는 게 뒤끝이 없더라고요. 와인은 발효주죠. 소주는 그냥 희석주, 서민 음료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이트 진로에서 노조 파업을 했는데 사용자 기업 측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또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노란봉투법 발의가 불붙죠. 지금까지 노란봉투를 왜 노란봉투라고 했는지 이 연역서부터 제 노란 넥타이, 제 얼굴 피부톤, 그리고 재미있는 저의 일화 이런 건 다 말씀드렸죠. 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본론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문 보이십니까? 이렇게 법조문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나요? 자, 법조문 여기 띄었죠? 법조문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작다고 그러니까 크게 보십시오. 문종탁 구독자분들 중에서 좀 나이 연세 있고 잘 안 보이시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려면 또 짜증내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 얼굴 안 나올 테니까 가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게 노조법입니다. 제2조 정의. 모든 법은 정의에서 시작하죠.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하면 예전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약간 꼬봉같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니까 지시, 감독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이런 사람들을 사용자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그 일문은 그대로 있죠. 이 경우 근로개혁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네요. 지금까지 개념은 근로개혁을 체결하는 사람 당사자끼리를 말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주고 아웃소싱 주고 배달기사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노동자를 안 받죠. 하지만 이 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용자로 본답니다. 하청업체들을 두고 있는 대기업을 겨냥한 법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다음 5호 볼까요?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무슨 아빠는 풍각쟁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쟁의행위, 다투쟁이죠.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노동쟁의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 이런 것들이 근로조건이죠. 얼마 받을 거냐, 몇 시간 일할 거냐, 복지는 어떠냐, 너 그만둬라 해고 이런 게 다 근로조건인데 이거 결정에 관해서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를 노동쟁의 이걸 말하고 이 주장 불일치는 계속해도 합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노동쟁의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는 똑같은데 근로조건의 결정이 아니라 그냥 근로조건에 관한 불일치가 된 거죠. 여러분 뭘까요? 이 불법 파업은 사실 정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정치적 자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근로자가 자기 임금에 대한 거, 근로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해고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모여서 다투더라도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 조건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무슨 미군 철수하라, 뭐죠? 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자기 근로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럼 자기가 시민으로서 하려면은 집회 시위하면서 딴 데서 해야죠. 왜 일 안 하는 걸 연도시킵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는 근로 조건에 관한 것만 결정해. 근로 조건은 결정하려고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 파업하라는 건데 현 조항은 근로 조건의 결정에서 결정을 빼버렸기 때문에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법에서 왜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법조인들이 약간 또 쪼잔하다고 하는데 예, 보수적이고 이 법조문 하나에 따라서 이 모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없고 쟁행을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부는 사실 법 만드는 데죠. 그래서 법조인들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겠죠. 예, 그래야 법을 또 제대로 만드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국회에 가는 건 아니고 연락하시면 여러분들의 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근로조건의 결정,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관해서 주장이 불일치로 이랬을 때는 노동쟁의가 되는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니까 결정이 없어도 평상시에도 분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지는 거죠. 예. 이미 협상에서 결정됐는데 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근로조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파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사용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한 조문 남았습니다. 이 3조. 이게 핵심인데요. 결국 노란봉투법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과다해가지고 생긴 법이니까요. 제가 여러분 좀 더 알라고 2조 알려드렸으니까 어디 나가서
이 3조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2조까지 얘기해서 쭈쭈쭈 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자, 보시죠. 3조.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 그전에도 있었네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에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서 쟁의행위 하는 거를 금지하면 개별 근로자들은 다 잘리잖아요. 옛날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조문이 있었지만 지금 이양 사망이 들어오는 것이죠. 노란봉투로 촉발된 그 시민사회운동에서부터. 법원은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1항은 이런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 손해배상을 그렇지만 인정하는 경우 불법 쟁의행위가 있었나 보죠. 예, 너무 과격하게 있던 사건이 있거나 뭐 노동 조건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쟁의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겠죠. 그 경우 각 손해배상의 의무자별로 규칙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당 책임 범위를 정해서 야 너는 10% 잘못했으니까 100만 원, 너는 전체 잘못했으니까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사람들을 나눠서 하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개별 책임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도 맞습니다. 여기 법조문 좀 법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거 알면은 여러분 굉장히 유식해지시죠. 저희 때는 힘들게 공부하면서 민법 배우면서 배웠던 개념인데 자막 나가나요? 부진정 연대 채무. 예, 진정 연대면 뭐 제가 지금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죠. 저처럼 연대 학부 나온 사람들이 진정 연대고 나중에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부진정 연대입니까? 예,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한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대는 연대하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함께 책임진다 해서 나오는 얘기죠. 부진정 연대와 진정 연대, 부진정과 진정은 문종탁TV 계속 구독하시면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지는 뭐냐? 부진정 연대 채무는 야 너희들이 진정한 연대는 아니지만 다 같이 해가지고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각자 내부에서 강하고 배상 받을 때는 다 연대에서 채무를 져라. 이게 부진정 연대 채무죠. 부진정 연대 채무 좀 얘기 나왔는데 깊게 들어가면은 제가 채널 분석해보니까 갑자기 시청 구간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공동적으로 불법행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무를 같이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진정 연대 채무를 제3조 제2항 추가로 넣으면서 제한한다는 거죠. 어떻게? 예. 전체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을 뭉뚱그려서 연대채무를 하지 말고 각각의 책임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배상 의무자한테 각각의 기여도와 규칙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할 때도 막 이 각 재산별로 다 나눠서 기여도 따져가지고 이거는 너가 얼마 기여했네 이건 얼마 겠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혼인생활 10년 넘었고 둘이 이렇게 됐으니까 기여도 한 6대 4겠네 5대 5겠네 이렇게 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죠. CCTV 돌리면서 아 너는 이 물건 부셨고 너는 뒤에서 망보고 있었고 아 너는 그때 뭐 집에서 자고 있었냐? 뭐 이러면서 뭐 다 나눠가지고 합니까? 네, 그러면은 노조원이 몇 명인데 파업자들 개별로 구체적으로 다 따지기 힘들어지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고 예, 노조원한테는 좀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제6조 제3항입니다. 요즘도 신원보증 하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온 중에 뭐 보증 쓰지 말자 이런 가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증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친한 친구나 뭐 가족 이런 사람들 정말 필요할 때는 뭐 해줄 수 있겠지만 뭐 옛날 때 뭐 대학 총장님도 계셨고 되게 존경받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들 사업한다고 보증 섰다가 망하시고 말년에 또 안 좋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사실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쓰지 않는 게 보증이라고 하는데 보시죠. 신혼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혼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요즘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신혼보증인 둬가지고 이 사람 사고 치면은 당신 책임지세요 뭐 이런 거 보증한다 이 사람 보증합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신혼보증법 제6조는 피용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실수한 것까지 다 배상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의 중과실을 말하는 거고 고의는 이제 불법 쟁행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화염병 던지고 뭐 과격하게 막 싸우고 정치구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사실 파업하는 게 불법이 되는 거죠. 단체 교섭하고 쟁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불법행위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노조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한 것까지 신원보증인 압박하지 마라. 그런 취지에서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이런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조문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렸죠? 이런 채널이 있을까요? 예, 거의 없다고 보는데 노란봉투법 왜 반대하는지 모르면서 예, 여당 싫어서 노란봉투법 찬성하고 야당 싫어서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이러셨나요?
예, 문종탁 TV 보시면 이렇게 조문까지 쭉쭉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예,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야, 네가 배트맨이냐? 왜 박지성? 예, 배트맨 되게 멋있죠. 여기 보이십니까? 배트맨? 다크나이트 명작이죠. 예, 히스레저. 제가 또 영화동호회 회장이니까 이렇게 배트맨도 얘기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유머를 넣습니다. 점 깨시라고요. 제 목소리가 좀 이성균 배우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목소리를 좀 바꿔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잠 깨시라고 했고, 자기 전에 좀 듣고 자면 좋다는 그런 구독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너가 배트맨이냐, 뭐 이렇게 중립 쪽에 서서 범인 얘기만 하냐, 그러면 네 채널 왜 보니? 뭐 찬반이 뭐야, 너 입장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중립적으로 찬성에, 이 노란봉도 찬성하는 사람 왜 그렇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발의하고 이런한 시민단체, 특히 노동조합 쪽 분들은 이 법안 찬성하겠죠, 당연히. 기업이 예전에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써였다는 겁니다. 기업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야, 노조 이렇게 하다가 내가 수십억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아주 너희를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좀 과격하나요? 예,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계는 뭐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데 민법적 시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죠.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제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쟁의를 할 권리를 헌법상 보장했는데, 이거 갖고 이렇게 손해배상 민법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청구를 해버리면은 노동조합 만들어서 노동쟁의를 어떻게 하냐, 이런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 사용자가 있는데 뭐 하도급이라고 그래서 근로계약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파업을 해야 되는 거냐? 대기업 상대로 파업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예, 이 법에 반대하는 측면은 어떨까요? 당연히 사용자 쪽, 경제계 쪽에서 그렇겠죠. 예, 헌법상 기본권에 노동권만 있냐? 더 중요한 거는 재산권이다. 기업의 재산권, 우리가 경제상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는데 손해배상을 못하게 막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민법상 불법행위는 우리나라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았는데 언젠가 도입돼야겠죠.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변호사들이 좋죠.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잘못한 그 위법성 정도만큼 돈으로 배상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실손배상주의입니다. 불법행위 해가지고 손해가 나왔으면 손해를 배상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민법이고, 민법이니까 백성들을 규율한 법, 백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백성민이니까요, 국민들의 생활을 규율한 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고 개정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아니 손해배상을 제대로 못하게 되게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특히 아까 제가 실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이 입증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돼서 파업 일수별로 어떻게 생산이 차질이 됐고 부신 거 이런 것 때문에 계산해가지고 얼마면 손해하는 것도 사실 액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개별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규칙자 사유가 있고 어느 정도 기여도가 있는지 다 따져서 하려면 판사도 힘들고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으니까요. 그거 주장하는 사용자는 손해배상 하라고 개별적 사람들한테 다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소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가지고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버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합청업체가 뭐 수천 개죠. 매법 교섭한다고 그러고 파업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게 돼서 파업이 일상화되고 오히려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반, 여러분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 찬반이 결정되시겠죠. 예. 노동자 편을 들어서 그래도 파업을 확대하고 손해배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사용자 편을 드셔서 이렇게 파업이 일상화되고 손배도 못하게 되면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어떨까요? 전 개인 사업자인데 직원들이 있긴 있죠. 저는 잘 지냅니다. 자,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법을 말씀드린 거는 적어도 문종탁 TV 구독자분들은 어느 법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데 뭐 정당에 따라서 진영 논리로 찬성하고 반대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판단하셔서 조문이 이러니까 난 이래서 찬성한다, 이래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가 돼야지, 예, 편법으로 밀어붙이고 또 편법으로 거부권하고 이런 일이 없겠죠. 제 예상하기에는 뭐 어제 국회에서 통과하긴 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는 게 총선 앞두고 부담이 될 겁니다.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은 노동계에서 거의 총파업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경영계 쪽 사용자와 노동계 쪽 노동자들은 항상 대립하고 갈등하죠. 하지만
노동자는 경영자들,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사는 거고, 사용자, 경영자들도 노동자들이 일하니까 사는 겁니다. 노동자와 경영자가 모두 상생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노동쟁이는 아까 전에 법조문에서 보셨죠? 그것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이든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든 적어도 근로조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할 때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아젠다를 가지고 하는 것은 노동쟁이가 아니죠. 벌써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로 생각하셔서 근무 시간이 아닐 때, 그럴 때 광장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들도 노동자들 좀 노조활동 했다고 돈으로 밀어가지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란색 넥타이 해봤는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문종사TV 보신 분들은 지금 일반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잘하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해주시면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사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